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4일 만에 10,000대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고 추가 사망자는 35명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신규 발열 환자가 39만여 명 발생했고 8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북한 당국이 밝혔습니다. CNN은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북한의 코로나19 사태가 통제 불가능한 재앙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서 의료진 10여 명을 북한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입국을 허용한 것은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직후 국경을 전면 봉쇄한 지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오르면서 관련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 UFO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50년 만에 개최됩니다. 미 의회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의문점을 조망하고 과도한 비밀주의와 각종 추측을 불식하는 것이 청문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휴일 영향에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환자가 104일 만에 10,000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296명으로 전날보다 12,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10,00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1일 이후 104일 만입니다. 또 지난 1월 26일 13,005명 이후 110일 만에 가장 적은 신규 환자 숫자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천여 명이, 2주 전과 비교하면 6,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는 국내 발생이 13,268명,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증가한 345명으로 일주일째 3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5명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1%포인트 오른 18.3%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6.9%,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21.7%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20만 2,715명으로 전날보다 18,000여 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고는 14,631명입니다. 네, 북한이 39만 2천여 명의 새 발열자를 공개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민군을 투입해 안정시키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인민군대 군의 부분에 강력한 역량을 투입해서 평양시 안의 의약품 공급 사업을 즉시 안정시키는 데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 명령을 하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의약품 사재기와 불법 유통 등 부정적 현상들을 법적으로 감시 통제하지 못했다며 중앙검찰소장 등 사법검찰 부분 간부들을 강력히 질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발열자 39만 2,920명이 새로 발생했고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말 이후 북한 내 누적 환자는 121만 3,500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50명에 달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방역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중국은 북한의 의료진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10여 명의 선발대가 평양에 간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 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의 한 북한 관련 소식통은 중국이 이번 주말 평양에 의료진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선발대 성격으로 10여 명이 먼저 북한에 파견됐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요청할 경우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中方愿同朝方加强抗疫合作，同时根据朝方的需求提供支持与帮助。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의 방역 지원 요청을 받았고 지난 13일 의료진 선발대 구성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방역 성과와 경험을 따라 배우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때를 전후해 북한은 이미 중국에 도움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외국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인 건 지난 2020년 초 코로나 발생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국경을 봉쇄하고 인적 왕래를 끊어왔지만 코로나19로 대동난이 발생하자 다시 문을 연 겁니다. 중국 의료진 선발대는 북한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봉쇄식 방역 방식을 전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 파견할 의료진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과 의료 장비의 지원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 이미 준비에 나선 겁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서 북한의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재앙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CNN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공중보건 체계와 대부분의 주민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려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돼 있고 불투명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상황이 어떤지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붕괴된 의료체계와 검사 장비 부족으로 북한에선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발생한 대규모 환자를 돌보는 일은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도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차 발사에선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하고 우주를 향하는데요. 나로 우주센터는 기대와 긴장 속에서 막바지 발사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다음 달 15일 발사를 앞두고 나로 우주센터는 막바지 조립에 한창입니다.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단 결합을 지난 12일 마쳤습니다. 엔진 작동 등에 쓰이는 화약류는 안전상의 문제로 다음 주부터 조립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엔진 구동이나 아니면 추진 공급기 구동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파이로 밸브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화약 기구를 사용을 해서 이 동작을 시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폭발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늦게 조립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은 지난해 1차 발사에서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산화제 탱크 문제를 보완하고 자체 조립을 끝마쳤습니다. 산화제 탱크를 하중에 1.5배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했고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강화했습니다. 또 2차 발사에 쓰일 3단을 일부 분해해서 산화제 탱크 내부 보완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에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국내 4개 대학이 개발한 큐브 위성도 장착됩니다. 여기에 더해 1.3톤의 위성 보사체를 함께 실어 누리호의 최종 목표인 총 1.5톤 무게의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차 발사에서는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몇 점 몇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많은 부분들이 뭐 정상적으로 동작한 바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완을 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자국 발사체로 자국 위성을 쏘아 올린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으로 도약합니다. 누리호는 내년 초 실제 운용할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탑재하고 3차 도전에 나섭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올해 국내 꿀벌이 갑작스럽게 줄어들면서 양봉업계는 물론이고 생태계 전체가 위기 국면에 놓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질병이나 기후변화에 강한 벌 등 유전자 개량벌을 잇따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올해 집계된 국내 꿀벌 수는 216만 통입니다. 지난해 꿀벌 수가 270만 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5마리 가운데 1마리 꿀로 사라진 겁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꽃가루를 퍼뜨릴 곤충이 감소해 농작물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벼와 채소 등 농작물의 30%, 딸기나 멜론처럼 온실 등 시설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70%가 꿀벌의 수분 매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꿀벌 실종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 확산을 꼽았습니다. 지난 2년간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면서 꽃이 빨리 피고 개화 기간이 짧아져 꿀벌은 꿀을 채취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병충해에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꿀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충들, 응애와 같은 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 그 해충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살충제들을 과다 사용한 부분. 국내 과학자들은 꿀벌 유전자를 개량해 치명적인 질병을 견뎌낼 벌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꿀벌 유충에 기생해 영양분을 뺏고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치명적인 진드기 꿀벌 응애에 강한 장원벌입니다. 겉모습은 일반 벌과 비슷하지만 바이러스 저항 단백질을 많이 생성해내도록 유전자를 개량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질병이 생기지 않았고 꿀 수집 능력도 1.3배 향상됐습니다. 토종벌 개체수를 늘릴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토종벌은 선천적으로 꿀벌 응애에 감염되지 않지만 10여 년 전 낭충봉화 부패병 유행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연구팀은 낭충봉화 부패병에 대한 완전한 저항성을 가진 한라벌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생존해 있던 지역에 벌을 이제 수집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집된 벌들의 이제 저항성을 다 테스트를 하고 수십 차례에 걸친 세대를 거쳐가지고 저항성이 완벽한 품종으로 이렇게 선발된 품종입니다. 연구팀은 앞으로는 온도 변화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벌 품종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지난달 3D 프린터로 초단기간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시청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안전성이었습니다. 네,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계도와 재료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기술, 바로 3D 프린팅입니다. 초단기간에 집까지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는데요. 2층 집을 짓는 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은 단 20일, 7천만 원.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100만 회를 훌쩍 넘긴 기사에는 댓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충격에 대한 안전성. 시청자 반응을 보고 집을 지은 업체가 후속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차량 충돌 테스트. 대형 크레인에 2.5톤 차량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만든 주택 기둥에 사정없이 돌진. 차량 앞범퍼는 움푹 들어갔습니다. 벽면은 어떻게 됐을까? 충격 실험을 한 벽면입니다. 부서진 곳도 없고 균열이나 금이 간 곳도 없이 멀쩡합니다.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지만 유리창은 물론 주택 내부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6톤 정도에 오늘 멀쩡히 버텼는데 45메가파스칼 정도 되면 한 40톤 정도까지 저희가 버틸 수 있게끔 설계해놨습니다. 소외계층에 저렴한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3D 프린팅 건축. 하지만 현행 건축법상 사람이 들어가는 건축물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폭파 시험, 그다음에 화재 시험, 많은 실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많은 실험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폐기물은 줄이면서 인력과 비용 절감 효과까지 확인된 건축용 3D 프린팅 기술. 내구성 실험 외에도 사람이 거주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수옥입니다. 네,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암호를 수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연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 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복잡한 수학적 암호가 등장했는데요.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이 특수 암호를 국내외 한국인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풀어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 단위인 비트를 기본으로 작동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는 중첩이라는 현상이 적용돼 00과 01, 10과 11과 같은 4가지 정보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그만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급증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양자 역학 현상을 이용하면은 동시에 다 이렇게 쪼개져서 길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전적인 경우보다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복잡한 암호를 풀어내는 시간을 현재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개발될 양자 컴퓨터로 비교해봤습니다. 온라인이나 얼굴 보안, 스마트폰 보안 등에 사용되는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슈퍼컴퓨터로 푸는데 100만 년이 걸려 사실상 완벽한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1초에서 하루 만에 암호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암호라도 뚫을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대비해 새로운 난공불락의 암호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돼 연산 작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양자 컴퓨터로도 계산 불가능한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진이 이 암호의 공략법을 찾아냈습니다. 암호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잘게 쪼갠 뒤 각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암호를 풀어낸 것입니다. 잘게 나누어 격파하는 분할 정복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양자 컴퓨터로 선형 잡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를 풀어내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후에 이제 양자 암호를 공략하는 측면 혹은 양자 암호의 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국내 한국인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양자 정보과학 분야 전문 학술지인 퀀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 실렸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오르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업체들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기기 부품이나 반도체의 표면을 보호하는 용액 등을 제조하는 한 업체입니다. 니켈 같은 원자재를 들여와 특수기법으로 제조한 뒤 중국과 베트남 등에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다음에 원재료로 바꾸고 제품으로 바뀌어서 또 우리 자회사한테 팔고. 그런데 최근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데 거침없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로 수익성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수입 가격은 두세 배로 치솟는데 판매 가격에는 그만큼을 다 반영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자재 부분은 상승을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나름대로 감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들은 사실 예상이 너무 어려워요.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상승.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통상 수출이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모두 떨어지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수요 위축과 경기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지금의 원달러 환율 강세는 달러 자체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경쟁국가,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환율 역시 어떻게 보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부품업계는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원자재 수입이 많은 철강업 등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4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28.7% 늘어났는데도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난 탓입니다.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올라 어느덧 1,300원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와 강세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의회가 현지 시간 17일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50년 만에 개최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미확인 비행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것이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새로운 입장이 더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미국 국방부는 해군 조종사들이 포착한 3건의 미확인 비행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비행 물체들은 공중에서 회전하거나 눈에 보이는 추진체 없이도 고속으로 날아다녔습니다. Oh my gosh, dude. Wow, look at that. Look at it fly. It surprised us because it didn't appear to have any visible flight control surfaces or means of propulsion. 이 영상 공개 1년 뒤인 지난해 미국 국가정보국은 미확인 비행체, 당국의 용어로는 미확인 비행 현상 UAP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에서 미 당국은 2004년부터 17년간 미군에 포착된 144건의 UAP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포착된 비행체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적어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18건에서는 비행체들이 정지 비행이나 급격한 방향 전환을 선보이는 등 첨단 기술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행체가 항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1970년 이래 미국 정부는 UFO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를 50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 정보의 산하 대테러 방첩소위원회가 17일 국방부 미확인 비행체 담당 관리 2명을 출석시켜 청문에 나섭니다. 미 하원 정보위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의문점을 조망하고 과도한 비밀지휘와 각종 추측을 불식시키는 것이 청문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문회에서 미 당국자들이 미확인 비행체에 대해 좀 더 변화된 언급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핀란드 정부가 현지 시간 1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이날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대통령과 정부 외교정책위원회는 의회와 상의를 거쳐서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할 것이라는 데 공동으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핀란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200명 의원 대다수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1,300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1948년 이후 중립국 지위를 고수해왔지만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400억 달러, 우리 돈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에 대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던 미국 공화당의 미치 메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현지 시간 1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미국 상원이 월요일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 승인 절차를 진전시켜서 수요일 최종 투표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앞서 지난 10일 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안을 승인했으나 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랜드폴 의원이 적자 지출에 의존한 지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네, 요즘 날씨도 화창하고 꽃도 활짝 펴서 나들이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따스한 봄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알레르기 환자들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